안녕하십니까. 공정과 상식 포럼 제61차 포럼의 사회를 맡은 청년 공동대표 윤영민입니다. 오늘 행사는 대한민국 영화계의 모범이신 이장호 영화 감독님을 모시고 하보무만의 약속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으신 후 간략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이후에 단체 기념 촬영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리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61차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절의 봄이 저희들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봄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성큼 다가와 있기를 기대하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제61차 포럼에 인석하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포럼의 원로 선후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제61차 포럼에서 강연을 하신 천재 영화감독 이장호 선생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한국 현대사에 관한 쉼없는 논쟁 속에서 사회적 갈등과 공론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아울러 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은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명예와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1948년 세계 최민국으로 태어나서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을 겪으면서 치열하게 피폐해진 대한민국은 전 국민의 일치 단결, 국민 대통합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세계 유일의 나라, 기적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룬 대한민국 성공신화의 바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창업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61차 포럼 강연 연사로 모신 영화계의 거장 이장호 감독님께서 영화 하보무만의 약속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화의 초석을 쌓은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에 대한 물절된 부정적 시각을 벗겨서 그 진실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이장호 감독님은 영화 하보무만의 약속이라는 작품을 제작하시면서 두 분 대통령을 둘러싼 괴담을 벗겨내는 작업이 관객으로부터 그간에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이장호 감독님께서는 두 대통령이 이룬 업적을 오직 역사적인 사실 팩트만의 일각에서 보여주면 누구라도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영화를 제작하셨으며, 대한민국은 절대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위기를 넘기고 오늘의 성취를 이뤘다는 이 감독님의 믿음이 이 영화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감독님 스스로 한때는 두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봤다며 저처럼 속아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변한
하지만 그 이야기를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장호 감독님의 오늘 하실 말씀이 대한민국 초기 두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풀고 진실을 반듯하게 세워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공유케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과 통일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국가 경영의 교범이자 범전이 될 것으로 믿어 심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거론을 듭니다만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도 없고 희망이 없다고 하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 이장호 감독님의 말씀이 진리이자 정의의 맹약인 줄 믿고 우리 모두가 반듯하고 올바른 선진, 민주, 자유, 평화, 복지, 인권, 법치, 정의가 활활 넘치는 세계 속의 중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아갈 미래를 다짐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절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영화 화보만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오늘 강연을 해주실 이장호 감독님의 양력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 감독께서는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홍익대학교 건축미술학과 재학 중 예술계에 입문하신 후 1974년 영화 별들의 고향을 시작으로 바람 불어 좋은 날, 바보선언, 명자 아끼고 소냐, 시선 등 한국 영화계의 미라성 같은 20여 편의 명작들을 연출, 감독, 제작하셨습니다. 2002년에는 서울시 문화상, 2003년도에는 옥관 문화훈장을 받으시고 현재는 서울영상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직하고 계십니다. 현재 영화 화보만의 약속을 제작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주신 이장호 감독님을 큰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생 동안 철부지였는데 이렇게 진지한 자리에 혼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좀 기가 죽어 있지만 생각했던 거 놓치지 않고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끔 말주변이 없는 제가 더듬거리고 또 잠깐 막혀서 불안한 침묵을 유지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된 동기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불안하지만 사람의 심정으로 볼 때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예측을 못하는데 제 영화에도 나타나겠지만 감히 미래의 예측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영화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 해방군으로 태어났는데 보통 우리들이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는 강남 일녀식의 평범한 의식으로 학교 학창 시절을 보내고 좀 더 다르다면은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그런 결등생으로
절반은 성공, 절반은 실패로 20편의 영화를 만드는데 10편은 흥행에 실패했고 10편은 성공했기 때문에 그 허명으로 지금까지 못하면서 대접을 잘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좀 사람처럼 변한 것은 기독교에 입문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면서 조금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동기라고 할까요? 2010년에 설립된 개척교회에 제가 나가면서 그 교회 설립 기념 행사로 4년에 걸쳐서 한반도 동서남북을 극지로 찾아가서 구국 기도회를 갖는 행사를 가졌는데 1차 연도에 동해 독도에 가서 여름 수련회를 가져서 구국 기도회를 가졌고 두 번째 해는 남해 땅끝 마을에 가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3년째 서해 백령도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드디어 4년 차에 백두산 기도회를 갖게 되었는데 북한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중국 빌림성 장춘으로 도착해서 거기서 백두산을 가는 여행길이었습니다. 버스로 한 5시간을 김한강을 향해서 가는데 5시간 동안 제 오른쪽 창에 보이는 중국 땅은 시퍼렇게 크게 자란 옥수수밭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참 옥수수 잘 되는구나 이래서 중국이 세계 동물 사료를 이렇게 수출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무심코 지났는데 끝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5시간 동안 옥수수밭만 모았는데 그때 제가 좀 질렸습니다. 질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공포스러운 게 중국이 엄청나게 큰 땅이구나. 근데 그거는 제가 본 것은 겨우 중국이 한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땅이었는데 거기에 제가 공포를 가진 것은 드디어 5시간 지나서 도착한 곳이 두만강 건너편에 중국 이름으로는 도문이라는 곳인데 도문에 앉아서 건너편 35m 건너편에 있는 함경도 땅을 보면서 정말 중국과 한국 한반도 비교가 되는 게 공포였습니다. 공포. 그 함경도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 땅인데 정말 처절할 정도로 볼품없는 모습. 아마 탈북자들 때문에 그랬는지 제초제를 뿌려서는지 풀이 다 노랗게 죽었어요. 그런 옥수수밭하고 너무 대조되는 모습. 그리고 그 건너편에 민둥산을 보니까 천재 탈북 소녀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는 허탈이라는 제목의 백이무라는 소녀의 시였는데 그 시의 주제는 바로 초은 목피였습니다. 그 시대 고난의 행군 때에 굶주림에 견디지 못해서 중국 땅으로 건너간 이 소녀 아이가 고향의 동생들,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보내야 하는 그런 소녀가 쓴 시인데 그 시의 주제처럼
우리의 생명은 좁은 목표에 달려있다. 좁은 목표는 우리의 생명이며 밥이다라는 내용의 시인데, 그걸 읽어보면은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풍성하게 먹다가도 목이 메이고 눈물을 겨우는 시인데, 그게 저는 한정도 땅 건너편에서 보면서 저절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눈물이 핑돈 상태로 제가 잘 드릴 줄 모르는 기도를 하나님한테 드리게 됐는데, 저도 생각지 못하게 뜻밖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리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 저희 나라에 분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쪽이나마 분단을 주셔서 세월을 걸쳐서 경제를 일으키고 이제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분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불행이고, 그 다음에 아주 부정적인 역사의식으로 생각했던 이 분단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제 그때 느낀 심정 그대로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 강대한 중국에 의해서 부산까지 촉도화되고 김일성 밑에서 우리도 백이무 시 천재 소녀 시인의 그 좁은 목피를 먹고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입장에서 드릴 수 있었다. 아주 자연스러운 기도였거든요. 그 후에 저는 역사라는 것은 우리들 국민 각자가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역사의식이 이게 참된 역사의식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태종태세 문다세 역사 시험에다 답안 쓰는 그런 역사 공부가 아니고 참으로 진짜 역사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건국서부터 역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정말 썩은 국민의식, 집단의식에 나도 오염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오해하고 폄하하고 상투적으로 정치 지도자를 씹는 그런 청년 시절을 보냈구나라고 깨달아서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신념과 그 신념은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보던 정치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오직 국가에 대한 신념, 국민에 대한 신념, 미래에 대한 신념을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똑같이 두 분이 갖고 있었어요. 그 두 분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썩었는지, 진짜 훌륭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을 폄하하는 이것은 그 후에 많이 대한민국의 뭐 정치 몇 단 하는 식으로 가짜 쓰레기를, 그 정치 의식에 국민 전체가 오염되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위해서 애쓰신 것은 정말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감히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서 그렇게 예수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그 민중들 그 속에서 예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묻히셔서 아무 저항도 없이 돌아가셨고,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져나가고, 그것처럼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이 진심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승만 대통령이 가진 고통은 대한민국의 고통과 똑같습니다. 고종 황제 때 그분이 왕제에 대한 이 잘못된 그 봉건 전제주의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당하기까지 그 고생을 지금은 교도소라고 그러는데 그 감옥에서 이 옛날 우리 출양전에서 올 때처럼 형표를 웃기고 손, 말, 족쇄로 수감을 차고, 그리고 견디면서 사형에서 감형돼서 종신형에서 또 감형이 돼서 이상재 선생, 민영환 선생의 도움으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고종 황제의 특사로 미국에 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자격으로 미국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의 감옥에서 썼던 독립정신을 미국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4년 만에 한 번씩 대통령 왕을 뽑는 그런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보고 경험하고, 거기서 많은 교수들, 학생들 만나면서 깨닫게 되고, 미국에서 본 시설로 대륙에 있는 소련, 중국, 그게 사회주의 혁명과 그것이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인민을 위한 사회제도처럼 보이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은 속셈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이승만 대통령만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확실한 깨달음을 갖고 해방 이후에 대한에 와서, 조선에 와서 힘든 거는 그 전에 힘든 거는 둘째치고, 이번에는 해방 공간 전체가 이승만을 거역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미 군정이 남쪽을 다스리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을 때 앞으로 이 남한의 정치 체제는 여론이 공산주의를 원한다라는 것이 70%였습니다. 70%였고, 장차 우리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는 여운형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박헌영의 남로당에 가입된 숫자가 거의 80%가 이 남로당에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 혼자서 대륙 쪽에서 온 독립유공자들, 예를 들면 김구, 박헌영, 저는 이름도 다 자세히 기억 못하겠는데, 해방 공간의 여론 지도의 우두머리들이 다 대륙에서 사회주의에 동참했던 그런 민족운동, 독립운동 지도자들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일대 다수로 이 정치 합을 벌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 군정에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냐면 이 군정 책임했던 하지라는 사람이 하지 준장이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오해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지를 통해서 언론이 나가고 하는 그것을 미국 본토내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왔는데 이걸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싸움이 이승만 대통령의 진짜 악천도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행히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역사 공부하면서 두 가지가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의 성향을 바꿔놨다는 것이 농지개혁입니다. 북한은 농지개혁이 아니고 토지개혁 해가지고 그 체제의 모든 땅을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하면서 토지의 소유는 국가가 소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개혁이 아니고 농지개혁, 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농민에게 주어야겠다. 그래도 유상분배입니다. 북한처럼 몰수해서 국가가 갖고 나눠주는 게 아니고 유상분배로 앞으로 십몇 년 동안 이 농지에서 곡식을 생산해서 그것을 일부분을 국가에다 내면은 그거로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농지개혁. 그래서 지주들은 좀 반발을 했지만 농민들은 박헌영이 남도당에 가입했던 농민들은 다시 다 탈퇴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지준장 때 이승만 대통령 꽁꽁 묶어놓고 그 뭐라 그랬고 집안에다 가둬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때의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드 장군이라든지 미국의 유학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하지준장이 해결한 것이 그러면 서울에 있지 말고 지방에 있어. 이승만 대통령이 K, OK 하고 지방을 다니면서 그분이 자신 있는 자기 신명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전국 곳곳에 가서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효과를 본 것이 정읍에서 우리는 저 북한의 바이러스, 공산주의 바이러스에 이겨내서 남한이라도 올바른 정치 형태, 정부 형태를 가지려면 남한만의 자유선거를 키워서 남한의 독립된 정부를 세워야겠다. 이미 북한은 자기네 단독 정부를 세운 다음 그것이 효과를 봐서 결국 미군정 하에서 남한의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100%에 가까이 가죠. 90몇%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오은 부분은 또 계속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난 그때 역사 공부에서 처음 알았어요. 한국 쪽에 지지를 하지 않았는데 계속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이었습니다. 우선 그 엑시슨 라인이라는 걸 보니까 한국 빼놓고 이렇게 우방을 일본에서 필리핀 한국을 제외해 놓으니까 이게 미국은 왜 그랬나 알고 보니까 2차 대전 끝났을 때 소련을 끌어들이면서 소련하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련이 주장하는 대로 가다가 보니까 자꾸 이 한국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우방 그게
이거는 음용해가지고 이미 김일성이라는 위성 정부를 세워놓고 이게 통일이 안 되니까 조선 반도가 남한 때문에 통일이 안 되니까 북한에는 벌써 병력을 50만 군대를 만들어 놓고 언젠가는 남침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짜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련과 협상에서 양쪽에서 다 철수하자. 소련이 먼저 철수하겠다. 그래서 미군도 철수를 강행합니다. 1949년에 미군도 완전 철수를 했는데 그러자마자 1950년에 북한이 미제 탱크, 미제 무기들, 소련제 무기들을 갖고 남침을 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또 아주 엄청난 고생과 투쟁을 해야 된다. 그건 미국을 상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신통하다.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미국과 한미 동맹을 맺을 수 있었을까? 라는 거를 정말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는데 보니까 미국에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미국에서 그동안 또 선물도 많이 받았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갖고 있는 우수한 점과 장점과 결정과 야속한 점까지도 다 파악한 분이에요. 그것을 외교의 식품 활용해서 아니 영원한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어떻게 한미 방위 조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겁없이 당신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활용한다, 미국에. 근데 그건 내가 미국 지도자라도 참 웃기는 소리인데 그 웃기는 소리에 결국 미국이 사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무서운 이승만 대통령의 배짱이 거기서 승리를 하는데 그 방공포로 사건이라는 게 말로만 들었지 그렇게 무서운 것인 줄은 몰랐어요. 처칠이 한국의 방공포로 석방 그렇다가 그 시가를 떨어뜨렸을 정도로 놀라는 게 방공포로라는 것은 휴전 협정을 앞두고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건데 만약에 포로들이 다시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 그러나 고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국에 남아라 라는 얘기인데 그게 2만 5천 명을 어느 날 아침에 이승만 대통령의 기밀 명령에 따라서 어느 날 아침에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안보 프로들이 탈출하니까 미군 병사들은 그 방공 프로들을 향해 총을 쏘려고 했는데 그걸 제압한 게 또 한국군인이 그걸 제압합니다. 포로선 그걸 지키는. 그러니 세계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때 그 수습 체계 하나로 대통령이 좋다. 미국하고 소련이 휴전 협정 맺으면은 내가 더 이상 말 안 해. 그런데 먼저 한국과 미국이 방위 조약을 사인해야지만 자기가 휴전 협정 반대를 안 하겠다. 이런 조건을 겁니다. 그때 물론 많은 우리 소위 진보 쪽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저기에 또 반대 시위를 하고 그랬죠. 어쨌든 이게 다 수습돼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기독교 정신에 의한 자유민주주의가 확립이 됐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과는 공과 과가 있는데 과는 참여 부정선거를 제가 보니까 이게 오늘날 진보를 주장하는 이 정치 쓰레기들이 이때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나이가 많은데 이 사람이 만약에 죽은 다음에 정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부통령을 마땅한 사람으로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을 보는 자유당의 정치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소위 권력에 대한 집착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조경옥 박사가 대통령 라이벌로 나왔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라이벌로 선거를 치르는데 조경옥 박사는 병치료로 그때 미국 갔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부표 당선입니다. 라이벌 선수. 근데 부통령이 작년 부통령하고 이기붕 부통령 후보가 둘이 싸워야 되는데 이기붕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서도 인기를 별로 받지 못해서 국민들한테 쉽게 뻔한 저게 되니까 자유당의 소위 측근들이 모여서 권력을 소위 부정투표에 사용했죠.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이미 너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일일이 다 챙기지 못했는데 자유당 내에 그런 반동 세력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4.19가 터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됐습니다. 그 하야하게 된 내막을 제가 자세히 또 파악했는데 경찰이 학생들 해서 총을 쏘고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거리에 뛰쳐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고등학생 한 학생이 다치는데 조치현이라는 목사입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회장단에 있는데 이분이 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차에서 물건을 팔고 그러는데 그때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그 학생을 유심히 보다가 불러서 내막을 듣고 조봉암 씨가 그 학생의 보호자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치원 목사는 고학생이면서 조봉암 씨 덕에 정계의 유망 인사들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런 특별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조봉암 씨는 나중에 공산당 어떤 저거 연결이 돼가지고 사형당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 씨를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바로 농지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조봉암 박사를 썼거든요. 그때 이승만 박사는 그 사람이 사회주의자인 줄 알면서도 농림부 장관에 쓰는 것이 바로 농지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조봉암 박사들의 소년이 자주 정치인들하고 만나게 되니까 그 4.19 때 총상을 입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고등학생 총장신 조치현이가 이 정계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경무대로 불러서 이 박사하고 만나게 했어요. 그때 그 조치현 고등학생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저는 그래도 고등학생이지만 저보다 더 어린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총장을 입은 학생도 많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무슨 대통령 각하께서 책임지고 그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소리 듣고 그 전까지는 병원 방문하고 싶었는데 이 밑에 그 부하들이 막아가지고 못했던 거를 그 학생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서울대학 병원에 가서 부상 학생들을 만났다. 그때 그 모습은 기록 영상에 다 남아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나이 잡으신 분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해서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고 저희가 그런 자세한 영상들은 사적인 영상들을 확보하지는 못해서 이것을 인터뷰나 이제 이런 걸로 저희 영화에는 담을 생각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그렇게 오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박정희 대통령 군사혁명 때 군사혁명의 주도 세력들이 민심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국 다수 의견에 의해서 당분간은 안 들어오신 게 낫다. 이렇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한이 맺혔죠. 결국 돌아가신 다음에야 한국에 오셨었는데 우리가 그 건국의 은혜를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께 갚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은 국민의 한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의식이 우리들이 갖고 있을 때 국가의 미래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원하는 비전에 가깝게 발전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 박정희 대통령 얘기는 비교적 우리가 눈에 본 것이 가까우니까 길게 말씀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하던 일을 계속 계승했을까라는 것이 우선 감동인데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잘 모르는 진보들이 나라가 엄할 때는 지하에 숨어요. 정말 조금만 풀어지면 올라온다. 그래서 이거는 종북, 주사파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까? 남한에서 종북 세력, 주사파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제일 무서운 우리들이 국민의식이 이승만 대통령의 비친 것을 갚지 못하는 그 국민의식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4.19 때 학생들이 이제 주동 세력이 되니까 작년 정부 김무성 대통령 때 끄떡 하면은 학생들이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그때 시위의 플라카드는 생생하게 영상에 남아있는데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젊은 피로 그냥 환상적인 것만 북한의 김일성이가 어땠는지 전쟁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건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은 생각 안 하고 학생의 그 젊은 혈기로 진보적인 혈기로 그런 무모한 시위를 벌일 때 군인들이 생겼을 때 제일 중에 국방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민중이 가장 앞으로 오라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컸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았으면 또 한 번 박헌영의 남로당처럼 굉장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 됩니다.
그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게 박정희 대통령의 5.16이고, 우리는 뭐 쉽게 한번 5.16 군사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군사 쿠데타라는 얘기를 더 많이 썼죠. 그때 그분이 군사 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국가에 대한 신념, 국민에 대한 신념, 국가의 미래에 대한 신념이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후에 모든 최고회의 의장으로서 모은 발표가 혁명으로 바꿔진 겁니다. 쿠데타 혁명으로 바꿔지는데, 저는 늘 젊었을 때 배우기 싫었던 국민교육 현장을 지금 제 사무실에다 갖다 놓고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처럼 가슴이 뭉클해지고, 아직 박정희 대통령 때도 하나님 대한민국을 언약, 하보만의 약속이라는 게 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지켜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납니다. 그 국민교육 현장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박정희 대통령의 그 나라 사랑, 국민에 대한 사랑, 미래에 대한 사랑이 절실하게 나타나는 게, 그 교육 현장, 우리가 알기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아침 써서 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국민교육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참가해서 서로 토론하고 해서 만들어낸 그 국민교육 현장이, 저는 지금도 좀 교육에 활용됐으면 하는데 이걸 잊은 지가 오래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정신 속에 전교조 선생들의 얘기는 귀에 쏙쏙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애쓰고 활성화시켰던 국민교육 현장은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 영화가 나오면서 젊은이들한테 영화를 보여줬을 때 제일 제가 노력하고 효과를 보고 싶은 게 바로 젊은이들 속에, 국민의 무의식 속에 나라에 대한 사랑과 나라의 미래에 대한 이 의식이 영혼 속에 박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아무리 교육시켜야 될 것 같지 않고, 젊은이들이 그래도 좋아하는 영상 속에서 감동을 받아서 제발 그 머릿속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신이 우리 국민들 속에도 갇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정치 지도자를 잘 뽑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이거는 이제는 늦은 생각입니다. 이제 제일 필요한 것은 미래를 위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정신 속에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사랑,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확신이 스며 있지 않으면 지도자,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뽑아도 나라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이 건국과 전쟁을 지켜내서 오늘까지 왔을 때 문재인 정부, 그 전에 이미 조금 싹을 트는 김대중, DJ, 또 YS, 김영삼 정부 때 느슨하게 만들어놓은 북한 공산당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를 못하고 느슨하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돈을 보내줘서 핵을 개발하게 만든 이 모든 것, 그리고 숨어있던, 지하에 숨어있던 이 주사파 중국 세력이 슬그머니 올라오면서 당연시하게 되고 점점 활동을 강화시키면서 지금 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제 영화에 이승만 대통령 30%, 박정희 대통령 40% 할애하면서 주사파에도 한 20%, 10% 할애하려고 합니다. 그 할애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좀 짓궂게 이거는 유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을 영화 화면에 구석에 하나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막이 올라오는데 뉴욕 라가디아 시작 판사 라가디아가 판사 시절에 그 일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라가디아 법정에 할머니 아주 파파 할머니 한 분이 붙잡혀 왔어요. 제목이 뭐냐면 빵집에서 빵을 훔쳐간 제목입니다. 라가디아 판사가 사실이 맞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의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나가버리고 아이 소녀 딸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엄마가 지금 병이 걸려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할머니가 할 수 없이 밖에 나가서 빵을 훔쳐서 아이들을 먹였는데 이게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판사님한테 좀 아량 베풀어 주십사라고 이제 할머니가 부탁을 하는데 평청석의 사람들도 다 동정을 하게 되죠. 근데 라가디아 판사가 안 됩니다. 법은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벌금을 하는데 10달러입니다. 그때가 경제 대공황이어서 10달러는 굉장히 컸던 돈입니다. 근데 방청석이 조용한 거예요. 그 예법관이 모자를 벗어서 주문해서 10달러를 꺼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이것은 이 죄 많은 도시에 함께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자기의 죄 때문에 벌금을 잘 내는다고. 오늘 재판 경찰한테 올려서 방청석에 다 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은 돈이 57달러 30센트가 그런데 그 라가디아 판사가 10달러는 법원에 내는 벌금, 10달러 30센트는 하나님께 할머니께 드리면서 앞으로 아이들이 배에 골치 않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석방됩니다. 그 라가디아 판사가 나중에 뉴욕 시장도 되고 라가디아 공화국을 그 라가디아 이름을 따서 했는데 그 라가디아 공항에 참 재밌는 게 장애인 주차석이 있고 그다음에 판사 주차장소가 따로 있다고 그만큼 존경받는 그 판사인데 이거를 저는 김명수 대법관 사진을 띄워놓고 라가디아 판사의 일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좌파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이 좀 알아야겠다는 식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대한민국과의 언약을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나라가 이꼴이 돼가지고 총선에서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이 있죠. 근데 저도 아직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깊이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생각하면서 미래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신다 이 생각을 굳게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분단하셨던 하나님, 일본에서 해방된 식민지를 분단하셨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일본이 전범 국가로 분단돼야 되거든요. 소련이 절반, 미국이 절반 차지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식민지였던 우리가 분단되고 우리가 그걸로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고통을 받았어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예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처형받게 하시고 그 고통으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풀리지 않지 하는 건데 저는 거기에 큰 축복의 의미가 있다는 걸 저는 자꾸 깨달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통일의 근본 원인이 돼서 북한이라는 게 대부흥회가 있었던 한반도 전체를 기독교화 시켰을 때 큰 공헌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평양의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땅속에 숨어서 지하 예배로 기도하고 그 북한 예배 속의 기도 속에는 간절한 남북 통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한에서 드리는 기도와 질이 다른 아주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거든요. 저는 언젠가 북한 기독교에 의해서 장마당과 통합돼가지고 여기서 통일의 불길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통일이 되면은 남한의 경제력과 모든 능력이 북한의 자연과 이거 합쳐져서 경제 대국이 되는 게 틀림없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의 원석이 우리는 생산 못하는데 북한엔 히토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리즈 앞바다에 서안만이라는 엄청난 유전이 있는데 이게 중국 권력 때문에 북한이 눈치 보고 개발을 못하거든요. 북한은 사실은 틈만 나면은 미국에 손 벌려서 이거 유전을 개발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 남한의 경제력과 남한의 모든 이것이 서한만 유전을 개발하고 히토류를 개발하고 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놀랍게도 경제 제2의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 제2의 국가가 됐을 때는 지금처럼 받아서 한미동맹이 아니고 미국이 간절히 원해서 한미동맹이 되는 그런 G2의 우리는 지금 희망사항처럼 G2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미래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확실히 가능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미래까지 갈 수 있다는 예측을 이 영화에서 분명히 밝혀져서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주면서 너희들 머릿속에 건국, 그 다음에 경제 대국을 만든 박정희 이것은 너희 머릿속에 심어둬라. 그리고 그거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정치는 전부 쓰레기들 같아요. 지금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하는 그 사람 보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됩니까? 정말 한심하죠. 이것을 다
보통 때는 이 강연이 끝나면 바로 토론을 진행하는데 우선 제가 묵묵해서 조금 쉬다가 여기 나가시면 바로 화장실인데 한 3분 정도 쉬다가 우리 이재호 감독님께 죄송스럽지만 조금 더 저희들하고 교류하는 그런 토론 시간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3분 후에 정리하고 나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이라든지 이런 나중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